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3월의) 일자리 숫자는 지난 2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자율 인상 여부는 90% 인상한다 쪽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JP 모건 체이스에 넘어간 뒤 의문은 재정 사태가 끝났는가, 아니면 위협이 일단 불을 끈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진단입니다. 은행이 무너지는 건 큰 예금주가 아닌 모든 일반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올해 무너진 세계 은행의 자산을 합치면 2008년 붕괴 때보다 액수가 큽니다. 결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합니다. 재무장관이 채무 상한선을 곧 올리지 않으면 미국이 6월 1일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다고 경고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9일에 민주공화 양당 지도자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 의장은 대치를 끝내고 몇 개월 만에 얼굴 보고 대화하게 되는 셈입니다. 총기와 범죄 증가가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율이 한 달 사이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이웃 5명을 살해하고 도주 중인 범인이 적어도 4번 추방됐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공화당은 총기 문제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과 불법 이민자 비난,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IBM이 7,800명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합니다. 당연히 사람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날이 멀지 않았고, 그 똑똑한 인공지능이 누군가의 조정에 의해서,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조정자에 의해서 세상을 크게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국제시장으로 기반을 넓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제가 잠시 뒤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1,500명의 이제 어떠한 그 해당 인력을 미국 국경 남부에 파병을 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텍사스에서 발생했던 총 쏘는 것, 이웃집과 관련돼서 서로의 그 말다툼 끝에 5명을 살해하고 그 도주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데 그 도주자 때문입니다. 그 도주자가 출신 국가가 멕시코인데 적어도 4번 추방을 당했었던 인물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은 먼저 이제 내일 연방준비제도가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이자율 인상 여부를 발표를 하고, 오늘 이제 그것도 참고하겠죠. 열린 일자리가 몇 개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은행들이 문을 닫는 게 도대체 금융위기가 내가 25만 달러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는 왜 해당이 되는가, 이런 부분까지를 앞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자리는요, 오늘 아침에 노동부가 발표를 했는데 지난 2년 사이에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오픈돼 있는, 여기 와서 일 좀 해주세요 하는 그 일자리가 2년 사이에 가장 적습니다. 2021년 4월 이후에 가장 적은 960만 개인데 이게 이제 2월 마지막 날 990만 개였습니다. 그리고 3월로 넘어가면서 960만 개로 30만 개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아직도 물론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일자리 찾는 사람 1명이면 일자리는 2개 있었다 했는데 지금은 찾는 사람 1명당 1.7개의 일자리가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지금 3월 달에 실업률은 금요일에 발표가 되거든요. 연준 이자율 인상 여부 다 발표하고 난 뒤네요. 물론 연준은 그 데이터를 다 갖고 내일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2월 달에는 여전히 3.5%로 실업률이 50년 사이 최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감원이 많이 된 곳은 어디냐면요. 3월 달에 건설, 또 음식 서비스, 헬스케어에서. 그런데 또 헬스케어 분야는요. 감원도 많이 됐지만 새로 잡을 오픈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감원율은 2월 달
1.2%에서 3월 달이 되니까 1.1% 감원된 사람이 그 정도 됐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던 사람 중에서. 그럼 이것은 2월 달보다 감원율이 줄어들었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감원되고 있구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구나. 오픈된 일자리도 지금 2년 만에 최저구나 하는 그 전체적인 추세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오프닝은 헬스케어는 줄어들기도 하지만 늘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야가 많이 일자리가 많을까요? 인기 없는 분야입니다. 고생 엄청 하는데 돈은 조금밖에 못 받는 교육 분야, 또 뭐 그 밖에 뭐 전문직, 비즈니스, 소셜, 뭐 널싱홈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소셜 워커 이런 분들은 많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은 연방준비제도가 내일도 이자율을 0.25% 올린다. 이거 이제 지금 뭐 무슨 아주 그 전반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 같은 데 따르면은 90%랍니다. 분명한 것은 내일 올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이게 올해 마지막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럼 올해 말부터는 내릴 수도 있다는 어떤 언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가 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왜 지금 금융위기가 대부분은 예전처럼 2008년, 2009년, 2007년처럼 엄청난 것은 안 온다라고 90% 정도의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프린스턴 대학교의 노벨 그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는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하잖아요.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JP 몰건 체이스가 인수한 뒤에 내가 예금한 은행은 안전한가? 그리고 뭔가 아무튼 불편하잖아요. 뭐 내가 예금을 하고 거래를 하는 은행이 뭔가 위험하다고 하면은 금융위기가 또 올까? 금융위기가 오면은 거시적으로 나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같은 위협이 왜 모든 미국 사람들에게 해당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에서도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JP 몰건 체이스에 넘어간 내용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같은 사태가 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줄이죠. 기본적으로는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합병을 하거나 인수하면은. 그리고 임금도 줄어들고 또 투자도 줄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불안하니까 또 은퇴연금이라든가 여러분들 그 어카운트 다른 세이빙에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또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데가 완전히 엄청난 회오리 바람에 망가진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JP 몰건 체이스라는 곳에서 그동안은 JP 몰건 CEO가 그곳에 자문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것을 인수한 상태잖아요.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면은 아직도 큰 은행은 몸집을 더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구나. 남의 슬픔이 이제 앞으로 잘 운영을 해나간다면 내가 더 커지는 게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거 뭐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주 만신창이가 돼서 손해보는 사람 하고 생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와 JP 몰건 체이스의 관계는 그 점에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 스몰 비즈니스들이 점점 더 은행에서도 조심하고 하니까 투자가들도 조심하고 하니까 뭐 좀 돈 빌리기 힘들어지는 그런 것도 있을 테니까요. 어디로 갈까나가 문제입니다. 올해 3번째로 은행이 파산되고 뭐 다른 은행으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했는데 2008년처럼 되는가?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서 새 은행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돈을 꺼내려고 몰려들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테고 정부가 과감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뱅크나 시그니처 뱅크 그리고 JP 몰건 체이스도 결국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인수했지만 이거 다 재무부가 나서서 한 일입니다. 그래서 과감한 조치를 취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잘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 일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 90% 정도는 예전처럼은 아닐 거야. 하지만 이 은행 파산 자체가 마지막이라고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제 주식시장 보면은 그럭저럭 했어요. 뭐 부분적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뭐 다른 은행들 괜찮아 보였고 그래서 그런데도 항상 이 재정 상태에서의 역사를 보면 오늘 그 뉴욕타임스의 어떤 기자가 지적을 했던데요. 재정 이 분야에서도의 역사도 보면은
안심했다. 이제 불을 껐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남아있던 불씨가 엄청나게 다가와서 그때 그 불을 과소평가했구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2007년도, 2008년도의 금융사태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오늘도 인상하고 언제 내리느냐를 그렇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은행들이 이자율 인상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규제 당국이 이 퍼스트 리퍼블릭을 빨리 압류하고 주말에 사람들 월요일에 은행 갈 사람 혼돈되지 않게 빨리 팔게 JP 모건 체이스가 인수하게 해줘서 어제 이제 JP 모건 체이스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그 전에 시그니처 뱅크, 실리콘밸리 뱅크가 갖고 있었던 자산을 합치면요 3개 은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 금융재정 사태에 있었을 때 은행들이 막 망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줄줄이, 그땐 도미노였었죠. 그때 무너진 25개 은행 자산을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서 그 당시에 2007년, 2008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그 당시에 25개 은행, 워싱턴 뮤추얼을 포함해서 무너질 때에 갖고 있었던 자산보다 이번에 세계 은행이 갖고 있었던 자산이 더 많습니다. 워싱턴 뮤추얼이 제일 커서 4,320억 달러. 워싱턴 뮤추얼 그때 파산한 것 이후에는 이번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가장 큰 은행이었잖아요. 2,130억 달러. 그 당시에는 워싱턴 뮤추얼 4,320억 달러 플러스 다른 은행들이 940억 달러 합쳐서 자산이 5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5,260억 달러가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그 은행들이. 이번에는 실리콘밸리 뱅크가 2,090억 달러, 퍼스트 리퍼블릭보다 약간 적죠. 2,130억 달러, 시그니처 뱅크가 1,100억 달러 해서 합치면은 지난번 금융사태 위기 때 수십 개 은행이 파산했었던 자산보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더 많은 5,320억 달러인 겁니다. 지금 연방 예금보험공사도 손해봤잖아요. 손해보고 있는데 이 세 개 은행이 망할 때 망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어떤 패턴이었냐면 성격은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특히 시그니처 뱅크는 암호화폐를 거래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번에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와는 전혀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은행 망한 은행의 공통점을 보면은 은행의 투자가 굉장히 위험했다는 건데 그게 이자율이 올라갈 경우, 그 상상을 하지 못했으니까 1년 사이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은행이 투자한 곳에서의 자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리고 늘어나지 않는 그런 위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산은 낮은 이자율로 고정된 곳에 투자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은 막 돈을 꺼내가려고 하고 그때 이미 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많이 높아졌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럼 은행은 본인들이 투자한 데서는 그 투자금이 많이 거치질 않는데 예금주에 대해서는 돈을 이미 많이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입은 작고 지출은 큰 거죠. 대차대조표가 완전히 무너진 게 세계 은행의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은행의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 개 은행 모두 25만 달러 이상 예금을 한 예금주가 많습니다. 25만 달러까지만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를 해주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리저리 손을 써서 다 보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은 25만 달러 이상을 어디 은행에 내가 넣어놨다 하면은 그런 돈 예금주는 큰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뭔가 경제 상황도 보고 이 은행에 대한 지금 이윤이 1사분기 이윤이 어떻게 돼 있지 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이거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어 하고 이동을 잘한다는 거죠. 예금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올 들어서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거의 갖고 있던 자산의 반을 3개월 동안 예금주가 다 꺼내가 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디파짓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통점은 이 세 개 은행의 운명이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월 초에 3월 10일쯤 됐을 거예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그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파산했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은행에 입금을 한 사람들이 그리고 은행을 모든 사람들이 거의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은행이 이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막
문제 불안하고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돈을 이동할 확률이 많다는 건데, 물론 또 다른 공통점은 이 세 개 은행이 제일 앞에 것과도 연관되는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그걸 투자를 현명하지 못하게 해놓은, 돈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게 가장 큰 거겠죠. 그렇지만 규제 당국도 책임이 있습니다. 일찍 경고를 보냈어야지.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지난주에 이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연준도 알고 다. 그러면 진작에 알아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야지 하는, 그 규제 당국도 준비가 부족했다. 그러면 이제 연준을 포함한 그런 당국에서는 의회도 비난을 합니다. 이거 의회가 그렇게 한 거다. 2018년도에 이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중간 정도의 은행,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라든가 시그니처라든가 퍼스트 리퍼블릭 정도, 한인은행은 여기에 아직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일 큰 이제 뱅크 오브 호프가 뭐 $1,000억 정도 되려고 하다가 지금 내려갔죠. 그래서 이런 중간 정도 되는 그 같은 은행에 대한 감시권을 의회에서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거 감시하지 못하도록 너무 느슨하게 풀어줬으니까 아무데나 돈 관리를 한 거다. 그 그리디, 탐욕에 의해서 더 많이 벌어보려고 미래에 이러한 일들을, 이자율의 급격한 인상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의회도 비난을 하고 연준이 더 강력한 룰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부분의 분석가는 최악은 끝났다라고 봅니다.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세계은행은 가버렸기 때문에 끝내서 지금 상황에서 비슷한 위험감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또 특별히 빨리 대응을 해서 위험한 불은 껐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상입니다. 그런데요, 일부에서는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앞서 그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지적을 한 것처럼 과소평가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그럴 수도 있는 게,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인상하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자율을 인상을 해서 완전한 이자율 인상의 영향력을 보기까지는 기간이 길게 걸립니다. 뭐 6개월 가지고도 안 돼요. 1년 정도는 있어야지 되는데, 그럼 이제 겨우 첫 번째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한 게 1년 조금 넘잖아요. 그 3월 달에 올리기 시작했었던 그것의 영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뭐 9번입니까? 올린 이것은 아직 안 나타나는 거예요. 1년 뒤까지.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올린 이자율 인상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 은행들이 그동안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었는가? 한인은행들도 예금의 비율과 투자하는 그 비율, 대출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 뭐 몇 개월 뒤에도 어떠한 영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일 수 있는 거죠. 이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작은 은행이 죽고 그리고 이제 합병되고 하는 케이스가 수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거의 한 5천 개 정도의 은행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지 3대 은행의 실패는, 3대 은행이 합쳐서 돈이 뭐 5천 몇백억 달러였었잖아요.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은행이 실패했기 때문에 경제를 슬로우 다운 시킬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들, 투자가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걱정을 한다는 것은 돈을 쓰는데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이고, 그 조심스러운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비즈니스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소비자들도 이미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것이고, 경제의 70%가 소비로 돌아가는데 따라서 경제 성장은 줄어들 수도 있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리고 IBM의 그 CEO도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미국에 오래 살면 살수록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만은 뭐 경제 같은 이슈야 언제나 사람들 마음속에 제일 먼저 있는 것이고, 경제를 제외하고는 어떤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미국에서는 한 달 사이에 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이벤트가 좋든 나쁘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총기와 범죄가 미국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슈, 그 부분이 늘어났다는 게 이제 가장 그 평이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제일 뭐 1, 2, 3, 4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총기와 범죄와 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7% 정도가 총과 총기 규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6%는 범죄와 폭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해서 5번째와 6번째로 중요한 이슈에 들어갔거든요. 특히 이제 총과 범죄, 총기, 규제 이런 것들은 지난달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범죄가 중요하다 하는 사람도 그렇고 총기가 중요하다 하는 사람도 그런데 대체로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사이에서 더 많이 올랐거든요. 3월 달에는 제일 중요한 이슈가 총이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 3%였는데 4월 달에는 6배가 늘어나서 18%가 됐습니다. 범죄는 3월 달에 제일 중요한 문제야. 뭐 다른 거 뭐 다 제치고 이 부분에서는 경제도 제치고 아무튼 나는 이 범죄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3월 달에는 5%였는데 4월 달에는 2배가 조금 넘는 11%였습니다. 왜 이랬겠습니까? 이 여론조사를 한 그 시점이 지금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난 시점. 그런데 그것도 뭐 예전과는 달리 Stand Your Ground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오하이오주 캔사스 시리에서 16살 흑인 청소년이 엄마 아빠가 뭐 쌍둥이 동생 데리고 와라 해서 주소 스트릿은 맞는데 길 이름이 달라서 벨을 눌렀다가 총에 맞았는가 하면 또 20살 여성도 뉴욕에 아주 막 뭐 근사한 이런 곳에 가서 친구 집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갔다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집주인의 총에 맞아서 숨졌고 그 밖에도 뭐 텍사스주에서도 치어리더들이 파킹라츠에서 자동차 잘못 찾았다가 총 맞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그때에 더군다나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9살짜리 초등학생 3명 그리고 3명의 교직원이 숨진 그 뒤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그 뒤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월 3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있었던 여론조사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총과 총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공화당이 신경을 많이 써야지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 사이에 탑10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 4월 3일부터 25일 사이에 넘버원은요. 이 넘버원이 정부가 지도력이 부족하네. 정부가 리더십이 부족해. 이게 18%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한 사람이 18%나 됐고요. 이코노미, 경제,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가 너무 생활비가 많이 들고 생활비하고 인플레이션은 같이 꼽았습니다. 해서 생활비와 인플레이션, 네 번째가 이민, 다섯 번째 말씀드렸죠. 총과 총기 규제, 여섯 번째가 범죄와 폭력, 그리고 일곱 번째가 놀랍네요. 일곱 번째가 나라를 통합하는 것. 얼마나 분열됐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곱 번째로 많겠습니까? 그 다음이 인종 관련 또 인종 차별. 아홉 번째가 가난이네요. 빈곤, 홈리스 같이 묶었네요. 그리고 열 번째가 이건 이제 미국이 항상 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뭔가 윤리적으로 괜찮은 것. 그리고 패밀리 밸류가 내려간다. 뭐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한다는 게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민이 몇 번째였죠? 좀 전에 보면은 이민은 아예 이민이 아예가 아니라 네 번째였었죠. 네. 이민은 사람들이 총과 총기 규제보다 1% 많습니다. 8%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5명 이웃에 가서 총을 쏘고 도망친 그런 그 텍사스 38살의 남자를 아직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 살해하는 장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지금 뭐 이웃집 남자가 우리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됐다던가요? 2달 됐다던가요? 하는 신생아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우니까 잠자려고 하다가 총소리만 나면 울고 하니까 좀 뒤쪽으로 가서
좀 연습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내 집인데 뭐 앞마당이고 뒷마당이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다가 범인이 뭐 술도 마시고 하다가 총 들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원래는 가르시아 씨가 이 용의자에게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와이프가 말렸대요. 여보 내가 갈게요. 설마 여자를 쏘겠어요? 당신 집에 있어요. 하는데 가르시아 씨가 직접 본인이 갔는데 제일 먼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르시아 씨예요. 여보 내가 갈게요 하는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자녀도 8살인 줄 알았는데 9살이네요. 숨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때 무슨 교회 스몰 그룹 모임이 있었대요. 온두라스 사람들인데 15명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어떤 여성 2명이 숨졌는데 그 두 여성은 이 가르시아라는 집주인의 아이들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 위에 엎어서 딱 아이들을 살린 사람들이 그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라 말하자면 아이들의 엄마가 아닌 사람들인데 이 집주인 가르시아 씨의 아이들을 그렇게 살린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은 가르시아 씨 보러 용의자가 막 이방저방을 총을 들고 이제 쏘러 다니니까 빨리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나가라고. 아직도 살아있는 아이가 있으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당신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집에 있던 어린아이들은 이제 주로 가르시아 씨의 집주인의 아이들이고 다른 성인들은 자녀분들이 없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빨리 당신 도망치라고 해서 가르시아 씨는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8만 달러의 이제 현상금이 걸렸고요. 바로 이 용의자가 2009년에 2번, 2012년, 2016년 적어도 4번을 추방당했었다는 겁니다. 38살의 프란치스코 오로페자라는 멕시칸 국적입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정말 터커 칼슨이 있었으면 단골 아이템인데요. 지금 돌아가면서 뭐 한 5명 정도 누구로 할까 하는 것 같던데 불법 이민자와 범죄로 확 바꿔서 지금 뭐 공화당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거 국경을 그렇게 오픈해 놨으니까 이건 오픈된 거지 국경이 그게 막혀진 거야? 그러니까 자꾸 오지. 앤디 빅스 공화당 애리조나주 의원입니다. 불법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에일리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잔혹하게 5명을 처형 스타일로 쏴 죽였다. 네, 처형 스타일로 쏜 건 맞습니다. 목에 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추방된 사람이 이 나라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냐? 이거는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해야지 된다. 역시 애리조나가 지역구도 아니고 이 사람은 떨어졌죠. 주지사 선거에 나갔다가 카리 레이크라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일 좋고 남편이 2번째로 좋다는 여성이요. 박스 로컬에서 앵커를 했었던 이 여성도 어떻게 이런 범죄를 그대로 놔둘 수가 있는가. 이건 이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백악관 대변인은 샤킹하고 공포스러운 총기 사건 맞지만 총기 규제해야지 된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텍사스 주지사는요. 피해자도 5명의 불법 체류자다. 막 이런 표현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피해자가 무슨 그 죄가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민자의 그런 범죄율은 어떤가.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이민자를 이제 범죄 집단으로 물론 이 경우에는 분명히 불법 이민자고 4번이나 추방됐었던 사람이지만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분위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민자의 범죄율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구태여 보자면 오히려 이민 커뮤니티가 저지르는 범죄율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낮다. 로우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폴리안 젤린저라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역사 교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민자하면 뭔가가 막 참 이상하고 막 나쁜 이런 분위기로 굉장히 몰아가는데 사회과학은 이걸 확인해 주지 않다. 훨씬 이민자가 많은 커뮤니티가 오히려 안전한데 정치적으로 대단히 파워풀하게 아웃사이더를 이제 적으로 모는 거죠. 에일리언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던가요? 한참 선거 지난번 대선 치르고 캠페인할 때 그런 일이 있는데 아무튼 어디든지 배드 애플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한 뉴스 또 코인베이스 또 시간 되면 IBM까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201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인데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뉴스를 보도해드렸고 그 많은 뉴스를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그 연방정부 매년 이렇게 해주는 채무 상한선을 올린다, 올리지 않는다, 공화당이 올려줄 수 없어, 조건 대고 백악관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조건은 아니야 하고 버티다가 하원에서는 어떻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이 이제 디폴트가 채무 불이행이 돼서 미국도 돈을 다 빌려 쓰는데 신용이 크레딧이 나빠지니까 뭐 이자율을 많이 내야지 되고 그게 다 국민들에게까지 쫙쫙쫙쫙 내려가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게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군인들 봉급도 줄 수 없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 받으시는 분도 날짜 못 맞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공무원 봉급을 포함을 해서. 그런데 이게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이 안 한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11시간 남겨두고 됐거든요. 극적으로 11시간 남겨두고. 이번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겠죠. 백악관 쪽에서는 공화당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소셜 시큐리티 연금 못 받는 사람들, 뭐 봉급 못 받는 공무원들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는 보지만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그게 마무리가 된 게 아니니까 이걸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고 전에 지금은 재무장관인 자넷 옐런이 의회에 나가서 빨리 해야지 된다. 이거 안 하면은 6월 1일부터 우리는 채무 불이행이 된다. 그런데 오늘이 5월 2일이니까 날짜 많이 남은 것 같죠? 안 그렇거든요. 하원에서 지금 일할 수 있는 날짜 5월 달에 무슨 뭐 휴일도 있고 주말도 있고 해서 며칠이라고 하던가요? 의회는 14일 상하 똑같이 14일 남았고요. 일하는 날은. 백악관은 더 적네요. 12일 남았어요. 그럼 그 사이에 맥시멈 2주일, 백악관이 이틀 양보해서 뭐 일 안 하는 날 일한다 할지라도 맥시멈 이런 때는요. 뭐 이거 더 지나서 주말에도 일하고 그러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러면은 2주일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공화당은 안을 지난번에 통과시켜 놓긴 했어요. 케빈 맥카티가 승리를 부르짖었고 그게 이제 상원에 가자마자 내가 버려버렸다 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척 슈머 민주당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부채 한도를 1조 5천억 달러로 하거나 아니면 2024년 3월까지만 일단 정부가 돌아갈 수 있게 대신에 지출을 4조 8천억 달러를 삭감해야 된다. 이러면 굉장히 많은 거의 사회복지제도 여기에서 이제 삭감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악관에서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재무장관이 한번 딱 경고를 해놓으니까 원래는 재무장관이 6월 1일이라고 하진 않았었어요.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초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7월이나 8월경 여름경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돈 쓰다 보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백악관이 대통령이 민주당은 뭐 당연하고 공화당 그 대표까지 초대를 했습니다. 백악관에 초대를 해서 미치 매코넬 오케이, 그리고 케빈 맥카티도 오케이. 케빈 맥카티는 말을 또 애매하게 했어요. 초대는 받는다. 초대는 인비테이션에 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근데 내가 뭐 백악관을 갈지는 아직 뭐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 되면 가는 거죠. 상원 대표는 가는데 하원 대표가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 이 그 의논을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대통령하고 이 케빈 맥카시하고는 몇 개월 동안의 그 침묵이 깨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떤 협상이든지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베이스. 이 뉴스는 제가 많은 분들이 뭐 암호화폐에 거래를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하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 가운데서 글쎄 몇 퍼센트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런 그 암호화폐를 거래를 해서 돈을 벌었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건 뉴스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미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국제적으로 확장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오늘. 근데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이유가
미국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규제 당국이 뭔가를 확실하게 하지 않아서 앞으로도 규제 당국이 좀 명확하게 어떠한 규제를 하겠다고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아예 그냥 다른 나라로 옮겨버리겠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2012년도에 코인베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2012년 11년 전이니까 이분도 앞서가셨네요.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또 다른 사람. 그런데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걸 만들고 나서 그 암호화폐계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의 커스터머가 한 40%, 유럽이 25%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등등 해서 다 이제 코인베이스 글로벌이라고 회사 이름을 붙여서 전부 이제 관리를 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보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규제도 심하고 하니까 미국 규제 당국과 계속 대립을 하는 거예요. 이 코인베이스를 포함해서 많은 곳이, 예를 들어서 시애틀에 있는 거래소 비트렉스라든가 3월 말에 미국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떠났냐면요. 미국의 증권 거래소에서 고소를 하려고 했어요. 뭔가 규제가 안 맞으니까 고소하려고 하니까 고소 당하기 직전에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기 전에 차버린 거예요, 미국을. 그리고 크라켄이라는 이런 곳도 금융당국과 합의를 해서 뭔가 그 서비스,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서비스는 중단을 했고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것도 있고, 이 크라켄은 괴물 아닌가요? 그 유럽 앞바다에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중단했고,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그 CEO가 얼마 전이었는데요. 핀텍 런던 컨퍼런스, 핀텍이 요즘 많은 분들이 핀텍 하시잖아요. 파이낸셜하고 테크놀로지 합친 그런 그 핀텍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이름 자체가 핀텍 런던 컨퍼런스입니다. 거기서 규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회사 자체가 이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요, 이 회사가 2012년도에 설립을 해서 당연히 이제 이런 계열이니까, 당연히는 아니지만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데 팬데믹이 시작됐잖아요. 팬데믹이 시작되고 집에서 재택근무들도 하고 하다가 아예 그냥 건물을 없애버렸어요. 이 암호화폐라는 조금 기존의 것과 너무나도 다른 새로운 산업이잖아요. 암호화폐 거래소니까. 그런 새로운 산업에 맞게 사무실이 없습니다. 사무실이 없고 오프라인으로만, 리모트로만 운영을 하는 곳이 코인베이스인데,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존의 인공지능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IBM이 그 CEO가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IBM, 오늘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늘 그냥 IBM 그 회사 컴퓨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IBM이 약자가 인터내셔널의 I, 그리고 비즈니스 할 때 B, 머신 해서 IBM이 국제 비즈니스 머신 IBM이랍니다. 7,800명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한다. 앞으로 그쪽 분야의 일자리에서 사람을 뽑아야지 되면 사람을 안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르빈드 크리슈나무르티 인도 이런 거 생각나는데 가끔씩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던가 뭐를 한다던가 할 때 미처 막 길게 말씀드릴 수 없고 할 때 여러분들께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 이름 하면 미국의 정말 큰 회사, 이 회사의 CEO가 어느 출신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하시라고요. 아르빈드 크리슈나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백오피스의 고용을 중단한다. 인공지능으로 대체한다 한다는 건데, 지금 백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이 26,000명 정도인데 30%라고 하니까 그게 7,800명. 그럼 이 7,8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5년 동안에 그렇게 한다는 거고, 이게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여러 가지 학문계, 기술, 사업 등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고, 뭐는 사라진다는데 IBM 같은 데는 완전히 지금 한 부서에서 30%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이 백오피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근무하다가 다른 회사로 옮겨서
거기서 일 잘하셨어요? 뭐 베리피케이션 해주는 거라든가 그런 것을 뭐 말로 전화로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전화로 확인하고 직접 찾아와서 인터뷰를 FBI 같은 데가 그럽니다. 인터뷰를 하고 또 레러로 써줘야지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레러는 인공지능이 충분히 쓴다는 거죠. 더 잘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 간에 부처 간에 관리를 하는 등등 그런 백오피스 일, 아주 완전한 기술직,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가 아니라 그런 거. 그렇지만 이제 생산성 평가 이런 일들은 아직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이 하기가 지금은 힘들고 지금 IBM의 CEO에 따르면 10년 안에는 이게 생산성을 평가하는 것은 자동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IBM의 그 CEO가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얇고 이제는 좀 그러니까 얕은 작은 경기 침체가 올해 말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뭐 이런 회사의 CEO들은 항상 경제 흐름 같은 것을 다 맞춰서 이 비즈니스 계획을 세워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또 이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인공지능의 갓파더가 어제 이제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한 것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하고 나서 오늘은 이제 세계 가디언 뭐 등등 BBC에 다 퍼졌는데, 이분은 제프리 힌튼이라는 캐나다에서도 교수를 하셨고 구글에서 일하다가 10년 이상 일하셔서 인공지능을 만든 갓파더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구글을 그만두고, 나이도 나이고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구글을 그만두고 나서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다. 말하려고 그만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악의 시나리오에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물어봤어요. 뉴욕타임스보다 저는 이거 BBC가 더 인터뷰 잘한 것 같더라고요.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아무리 길게 읽어봐도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다라는 게 없는데 BBC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하니까 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이 나쁜 사람이 이제 그것을 나쁘게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치에서는 이미 가짜 정보들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면서 악몽 같은 시나리오인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같은 나쁜 인간이 로봇에게 뭔가를 하도록 자기의 무슨 뭐 좀 약간 아래 지위처럼 하고 뭔가를 인공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는 그런 능력을 주고, 그러면은 이거는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중단을 안 하잖아요. 다 경쟁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도 왜 이런 위험한 걸 하셨습니까 하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을 때 그 기술에 있어서의 달콤함 뭐 이런 거에 끌렸던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만큼 나쁜 사람이 나쁜 마음 먹고 인공지능 이용해서 나쁘고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면 이게 막을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개발한 인공지능은 본인이 개발한, 이제 이분이 이제 캐나다에 있는 학교의 대학원생들과 같이 개발을 했고 뭐 일부는 구글에 팔고 했어요. 우리가 개발한 인공지능은 우리가 가진 사람의 지능과 다르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만약에 10,000명이 있고 한 사람이 뭔가를 배운다고 하면 한 사람이 배우는 거잖아요, 인간은.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그게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데, 말하자면 챗봇이 한 사람의 인간이 이렇게 배우고 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빨리 배우고, 이건 본인이 상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악이 들어가면 큰일이니까 속도들도 늦춰야지 된다. 하지만 그러면 미국만 늦추면 다른 나라에서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또 딜레마죠. 네, 캐나다의 가수가 또 숨졌는데 84세래. 그동안 많이 아팠었어요. 여러분 그 노래 기억나시죠? 아메리칸 파이 이거 한참 유행하고 할 때 선다운을 불렀던 고든 그 라이트푸드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캐나다 가수 가운데서는 조니 미첼 이런 사람과 같이 유명했잖아요. 뭐 밥 딜런, 닐 영 같이 활동을 했던 고든 라이트푸드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